여러분, 요즘 뉴스 틀면 진짜 매일같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 노사 갈등, 그리고 총파업 사태. 네, 연일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아주 꽉 채우고 있죠. 맞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뤄볼 자료는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약간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심지어는 다소 영적인 관점까지 아우르는 자료거든요. 오늘 살펴볼 14037강이라는 강연 기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프레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업을 단순히 이윤을 내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학교로 재정의를 하더라고요. 거대한 사회학교? 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그냥 직원이 아니라 무려 연구원으로 부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쟁점들을 보면 그 겉에 드러난 숫자들을 걷어냈을 때 남는 진짜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죠. 다들 돈 얘기만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를 인간의 본질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되게 깊은 철학적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거냐, 회사가 너무 인색한 거냐, 이런 표면적인 접근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딥다이브 해볼 핵심 목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갈등은 분명히 성과금이나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잖아요. 노조는 막 분배 똑바로 해라 외치고 있고 심지어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회사를 압박하고 있고요. 겉보기엔 완벽한 도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질량과 송장의 부재라는 되게 독특한 개념으로 진단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지금 직원들이 머리에 띠두르고 투쟁하는 진짜 이유가 통장에 꽂히는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료의 시각은 질문의 방향 자체를 아예 휙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틀어버리죠? 생각해보세요. 3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조직 밑에서 일했는데 왜 그 직원들은 정작 회사 밖으로 나가면 스스로 빚을 내면서 살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아, 30년을 일했는데. 네, 회사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기계 부품처럼 일하면서 생계 유지는 했을지 몰라도 개인의 내면적 역량,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것은 전혀 커지지 않았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되게 뼈 때리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높은 임원들 자녀들은 막 해외 명문대로 유학 가고 다양한 경험 쌓으면서 쑥쑥 성장하는 동안에 정작 평생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평범한 직원들은 퇴직하면 어떡하죠?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려야 하나 아니면 어디서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되게 독특한 주장을 펴니다. 노동자들의 분노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 왜 돈 안 주냐가 아니라 내 돈 더 내놔라 공장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30년 동안 써먹었으면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 통하는 인재로 길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와, 왜 나를 인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맞아요. 사람들이 뭔가 삶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쉽고 만만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이죠. 만만한 게 돈이니까. 네, 하지만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지식과 철학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직원들을 성장시켜야 할 의무를 놔버렸고 또 직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늙어버렸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여기서 저 진짜 강하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매일 아침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막 지옥철 타고 출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생계 유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1차적이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히 회사가 직원 통장에 월급 딱딱 꽂아주면 그만이지 무슨 내면적 성장까지 챙겨주고 인생 방향성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풀려면 이 자료가 돈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돈을 다르게 정의하나요? 네. 자료는 돈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지폐나 교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에너지로 봅니다. 에너지요? 네, 우주나 자연의 섭리처럼 끝없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고 부른다는 되게 흥미로운 어원 해석도 덧붙이고 있죠. 돌고 도니까 돈이다.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이 거대한 에너지를 개인이라는 그릇이 감당하고 운영하려면 그에 걸맞은 내적인 힘, 다시 말해서 질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질량. 그러니까 돈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담아내려면 내 마음속 그릇의 크기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 이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가끔 뉴스 보면 복권 1등 당첨돼서 막 벼락부자 된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파산하고 오히려 당첨 전보다 삶이 더 망가지는 경우. 딱 그거네요.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내 역량이나 지식이 텅텅 빈 상태에서 막 거대한 에너지가 갑자기 확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체할 수가 없겠죠. 네, 결국 그 에너지를 지키지 못합니다. 뭐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먹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사기꾼들이 꼬여서 다 뺏기게 되죠. 자료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량을, 그러니까 내적인 역량을 키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저 회사에 대고 돈만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현 상황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와, 지식인으로 커나가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냥 노동자라는 좁은 틀에 가둬놓고 막 맹목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돈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좋아요. 개인이 돈이라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 질량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논리를 개인에서 막 엄청난 자본을 굴리는 기업,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삼성 단위로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네, 확장이 가능하죠.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자료의 시각을 빌려보자면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았거나 경영 전략이 기가 막혀서 혹은 물건을 엄청 잘 만들어서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정확히 맞물리는 논리입니다. 삼성이 오늘날 가장 거대한 에너지를 굴리는 최고의 기업이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 자료에서는 좀 다르게 분석해요. 어떻게 분석하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갖 희생을 쳐가면서 키워낸 1급 인재들이 모두 그곳 삼성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인재들이 모였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켰잖아요. 그렇게 배출한 최고의 엘리트 두뇌들을 대기업들이 다 흡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요, 단순히 재벌 오너의 개인 소유물이나 이윤만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한 곳에 집약된 그야말로 거대한 댐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와, 댐. 인재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모인 거대한 댐. 그 비유를 들으니까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매년 연말 뉴스에서 막 올해 영업이익이 몇 조 원 달성했습니다 하고 숫자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 댐에 모인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데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건지 그 청사진을 쫙 펼쳐 보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기업을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학교이자 연구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교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네, 과거 7, 80년대 우리 대기업된 문화 한번 떠올려 보시면 힌트가 싹 보입니다. 그 당시에 아침마다 운동장에 전 직원 다 모아놓고 막 구보하고 체조하고 심지어 단체로 태권도 수련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 흑백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그런 문화 도입하려고 하면요. 블라인드 같은 사내 게시판에 우리 회사 완전 꼰대다, 미쳤다 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요. 그게 사실은 통제가 아니었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당연히 숨막히는 강압적 통제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자료는 그 이면에 담겨 있었어야 할 초창기의 본질적인 의도를 딱 짚어냅니다. 본질적인 의도요? 네, 그게 단순히 일 더 빡세게 시키려고 체력 단련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단련시키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체육 시간이 아니라 교육 시간이었다? 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전통의 홍익인간 철학. 그 철학을 갖춘 참된 지식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아침 수련의 시간이 될 뻔했다는 거죠. 될 뻔했다. 네, 하지만 회사가 덩치가 커지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푹 빠지게 되면서 그 본질적인 교육의 목적은 다 증발해버리고 딱딱한 껍데기, 통제만 남게 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안타깝네요. 댐에 그 좋은 물을 가득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정수해서 세상에 의미 있게 흘려보낼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댐 사이즈 키우는 데만 집착하다가 결국 물이 갇혀서 썩어버린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신친탐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회사가 이윤 창출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학교이자 연구소라면요. 그 안에서 매일 책상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도 확 바뀌어야 말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를 더 이상 노동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엄청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요. 네, 자료는 시기까지 명확히 짚습니다.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이미 노동자에서 연구원으로 다 바뀌었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밀레니엄 때 이미요. 네, 과거에는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절박했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땀 흘리는 노동이 주축이었죠. 하지만 지금 대기업에 입사하는 분들 보세요. 엄청난 고등교육을 받고 엄청난 정보력을 갖춘 그야말로 엘리트 지식인들입니다. 네,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다들.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과거의 낡은 프레임인 노동자라는 틀 안에 억지로 가두는 순간부터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팍 터져나온다는 게 이 강연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지식인을 노동자에 가두니까 갈등이 터진다. 근데 제가 자료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심지어 직무의 귀천을 다 없애고 모든 직책에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미화연구원, 입구에서 보안 서시는 분은 경비연구원 이렇게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요새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도 막 수평적인 조직 문화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부장님, 대리님 안 하고 영어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직급 다 파괴하고 서로 프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요새 호칭 파괴 만우하죠. 근데 솔직히 호칭 하나 바꾼다고 당장 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갑자기 막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냥 언어적인 거칠에 약간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언뜻 보면 그냥 그럴싸한 포장지 하나 싹 더 씌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연구원으로 인식하는 그 정체성의 변화는요, 심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생각보다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청소노동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정해진 구역을 매뉴얼대로 쓸고 닦는 지시받은 행위만 딱 하고 끝납니다.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니까. 네, 하지만 스스로를 미화연구원으로 인식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먼지가 좀 덜 쌓이게 공간을 배치해볼까? 우리 직원들 건강에 어떤 친환경 세제를 쓰는 게 좋을까? 이걸 스스로 연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노동은 그냥 위에서 시킨 매뉴얼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라면 연구는 내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똑같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도 내 머릿속으로는 공간의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에 임하는 태도나 눈빛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네. 그게 바로 자유에서 강조하는 팀워크 연구체제의 핵심입니다. 똑똑한 지식인들한테 노동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딱 씌워버리면 회사는 조직이 굴러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위에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돼요. 피곤하죠, 서로. 네. 하지만 반대로 각자를 자기 분야의 최고 연구원으로 쩍 대우해주고 자율성을 확 부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질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결국 조직 전체가 스스로 진화해서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감시가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제가 그 대목 읽다가 한국 사람들의 되게 유별난 특성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혼자 빵 터졌거든요. 아, 그 잠꼬대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막 휴가 가서도 동남아 바닷가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프로젝트 기획안 막 짜고 있잖아요. 쉬지를 못해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한국인은 잠꼬대하면서도 연구를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사실 뼈가 있는 되게 예리한 통찰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를 발전시키려는 지식인의 DNA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천손이요. 하늘의 자손. 네, 이렇게 엄청난 두뇌랑 막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회사가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야 하는 기계부품처럼 취급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나겠죠. 그렇죠. 내면에 억눌린 불만과 그 에너지가 결국 갈 곳을 잃고 노사 갈등이나 총파업이라는 되게 폭력적인 형태로 쾅 하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와,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아니 그렇게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답답한 구조 속에 갇히게 된 건가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노동자에서 연구원 체제로 싹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면 대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노동자 탓인가요? 아니요. 이 사태를 두고 거리로 나선 직원들을 탓하는 건 본질을 완전히 회피하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 지도자들, 즉 스승이 부조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부재,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네, 여기서 자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기업의 리더, 특히 삼성의 3대 회장의 역할을 정면으로 조준해서 분석합니다. 3대 회장이요? 1대, 2대, 3대 할 때 그 3대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창업주부터 이어져 온 기업 경영의 3단계 진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다르죠? 먼저 1대 창업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기업의 진로를 딱 설정하고 뼈대를 세웁니다. 그야말로 개척자죠. 그리고 2대 경영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몸집을 불리면서 기업을 거대하게 팽창시킵니다. 그럼 1대가 길을 뚫고 2대가 차선을 막 넓혔어요. 그럼 지금 바통을 이어받은 3대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회사를 더 글로벌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3대의 시대는 확장의 시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운용의 시대입니다. 운용의 시대에 네, 앞선 1, 2세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거대한 자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 인재들의 모임인 그 댐을 이제 어떻게 세상에 가치 있게 쓸 것인지를 증명해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와, 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3대 사업가의 궁극적인 성공 지표는 주가 상승이나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닙니다. 댐 뭐죠? 바로 직원들과 국민, 나아가서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빛나는 지식인과 연구원으로 성장시켜줄 때 비로소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는 위대한 기업이 탄생한다는 원리죠. 아, 진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철학이네요. 존경받는 기업.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자료를 이렇게 막 꼼꼼히 읽다가 중간에 약간 지정멀미가 온 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아, 어느 부분에서요? 아니, 삼성이라는 그 한 기업의 리더십 이야기를 막 진지하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애국가 가사가 나오질 않나? 막 태극기의 음양오행 우주 철학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한글의 우수성까지 막 이야기가 뻗어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죠. 네, 단순히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서 갑자기 막 국가의 운명론으로 점프하는 느낌이라 약간 당황했는데 이 거대한 개념들이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처음 딱 읽으시면 언뜻 보기엔 되게 비약적이고 심지어 약간 국수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기업을 거대한 사회학교, 그리고 직원을 연구원으로 재정의했던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신기하게도 퍼즐이 싹 맞춰집니다. 어떻게 맞춰지죠? 이 자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요,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지정학적, 철학적으로 인류의 지식을 다 융합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글로벌 연구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이 연구소인 것처럼 국가 전체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거대한 연구소라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우리가 가진 문화적 도구들을 그 연구라는 목적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국가나 태극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나 태극기에 담긴 그 심오한 우주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고 소통할 수 있는 한글이라는 뛰어난 문자,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우월해 이런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 나라가 인류의 지식을 다 종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설계되고 하늘의 보호를 받아온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삼성이 막 스마트폰 열심히 팔고 반도체 잘 만들어서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게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호스트,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국가적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이 똑똑하고 훌륭한 최고의 인재들과 철학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엔진 역할을 회사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3대 리더의 존경받는 운용이고요. 정확히 짚으시면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인재들은요, 단순히 내 통장 잔고 채우고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길러진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진짜 듣다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 극단적인 노사 갈등은요, 그냥 임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몇만 원, 몇 퍼센트 더 얹어주고 얼렁뚱땅 무마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동자라는 그 낮고 좁은 주파수의 프레임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인류를 책임지는 연구원이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철학과 기획으로 접근해야만 이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기획. 전문가님, 방금 기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말미에 삼성그룹 내에 있는 제일기획이라는 회사를 언급한 부분을 읽었거든요. 이제야 그 맥락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아, 제일기획 대목이 와닿으셨군요. 네, 제일기획이 단순히 막 핸드폰이나 냉장고, 광고 영상 멋지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성장을 기획하고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리더 역할을 했어야 했던 그런 뼈아픈 아쉬움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기획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우리 사회의 진화를 이끌어 철학적 기획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기업 내에 그 뛰어난 두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더 빛나는 지식인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연구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지금처럼 막 머리에 띠두르고 공장 멈춰 세우면서 극단적으로 파업하는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런 비극적인 대립은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자료의 통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037강이라는 특별한 자료를 통해서요. 매일 뉴스에서 떠드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노사 갈등 이면에 숨겨져 있던 인간 성장의 부재라는 거대한 맹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저 돈이라는 숫자로 표출된 분노는요.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질량을 채워주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갈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는 단순한 노동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연구원으로 대우하고 길러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리더들은 직원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삶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깨달아야 할 게 있겠네요. 그럼요. 직원들 스스로도 무작정 회사에 돈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 크기, 이 질량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이 강연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하고 철학적인 프레임을요. 우리 모니터 밖으로 끄집어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에 한번 착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네, 실생활 적용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어떤 마음으로 회사문을 열고 들어가실 것 같나요? 그저 남의 돈을 받기 위해 내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억지로 견뎌내는 노동자로 내일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전문성과 내면의 그릇을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연구원의 마음으로 하루를 흥미롭게 관찰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사무실의 좁은 파티션 공간을 나만의 거대한 연구소라고 떡하니 규정해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매일 똑같이 반복돼서 지루에 미치겠는 업무나 나를 매일 화나게 만드는 그 직장 동료와의 갈등조차도 어쩌면 더 이상 짜증나는 스트레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온이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귀찮은 일들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업무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질량을 한 단계 쩍 도약시켜줄 아주 흥미로운 연구과제로 탈바꿈하게 될 테니까요. 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법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바닷속을 딥다이브해서 건져올려낸 이 연구원이라는 투명하고 반짝이는 이름표, 내일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면서 거울 보실 때 마음속 가슴팍에 한번 꼭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저 버티는 노동에서 빛나는 연구로 확 바뀌는 놀라운 마법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깊게 다이빙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사고를 확 넓혀줄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